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원한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주길 바랬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윗방향으로 반등을 주길 원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떨어졌었죠. 그나마 꼬리를 길게 달고 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의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만 되면은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그룹주들의 동반급락이라든가 혹은 삼성그룹에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화요일날 집중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고 또 거기에 또 장중에 최근 보기 힘들었던 급반등이 또 나오게 되면서 물론 지수를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꼬리를 상당히 길게 남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나오는 화요일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시황에서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그런 내용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시간에는 종목, 또 시장에서 전체 좀 봐야 될 이슈,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4주 동안 추세에 관련돼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4주 동안의 복습, 추세에 관련된 복습과 함께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종목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비법까지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료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계속 불거지는 그리스 관련된 내용, 그 내용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리스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계속해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매번 갖고 나오는데 이제 그 그리스 쪽에 대한 일정입니다. 그 그리스와 그 IMF 그리고 유로존 채권단가의 그 일정표인데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이 맨 윗부분이죠. 5월 11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7억 5천만 달러를 미리 좀 상환하겠다 해서 12일 날 미리 그 금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6월 달까지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6월 12일 그리고 지난 주말이 되겠어요. 그때 또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해서 급 파견을 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6월 14일 날 또 협상을 실패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6월 18일, 19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이 회의 때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일부 더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30일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좀 열어놓은 상태예요. 열어놓은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겠죠. 아니 그리스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정확히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난리가 났느냐,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야 내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추가적으로 그 금융을 받아야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고 또 남아있는 그 자금 상환해야 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미리 사실상 선약이 됐었던 72억 유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에요.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IMF 쪽에도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겠다, 이 내용인데 채권단에서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자관을 만들어서 그 돈을 상환할 것인지 내놓아라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자, 네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게. 돈을 빌려주는데 네가 돈을 갚으려면 하루 세 끼는 먹기 힘들 거 아니야.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를 먹을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그리스가 얘기하는 게 나는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지만 돈을 갚기 위해서는 두 끼만 먹겠다. 대신 한 끼는 라면을 먹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게 그럼 두 끼만 먹을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한 끼만 먹고 빵 하나 먹을게.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하냐? 한 끼만 먹어라. 이런 식의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7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그 앞에 벌써 약속이 된 내용이에요. 어차피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구책에 대해서 더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계속 개선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결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그리스 쪽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뱅크론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까지도 일부 국민들이 뭐 유출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채권단이 이제 뭐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까 뭐 제가 밥 먹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를 해라. 뭐 연금을 삭감을 해라.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또 얘기한 부분이 살짝 언론에 노출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 은행에 대한 자본 통제 부과, 비상계획 고려. 이 내용이 뭐냐면 18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협의점을 못 찾으면은 니네 그때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에 대한 은행에 대한 이러한 부분 자본을 통제해버리겠다. 그래도 니네 버틸 수 있겠어? 해볼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야 전기 끊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스 끊는데 너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내용. 그렇게 해서 이제 억압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S&P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입니다. S&P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무디스라든가 피치 같이 이제 거의 뭐 똑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2015년 4월 달에 B-에서 CCC 플러스로 강등을 했죠. 그리고 6월 11일 날 CCC 플러스에서 CCC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채권단과 합의가 없으면 1년 내에 그리스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를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S&P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만약에 말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협상을 못해서 뭐 그럼 구조 자금 72억 유로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리스가 IMF 쪽에 14억 유로를 못 갚는다면 그러면 그것이 디폴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라고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앞부분부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계속 표만 놓고 보면서 무료교육방송 때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그리스 내용이 뭔가.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안을 제대로 내놔라. 뭐 밥을 먹지 마라. 그렇게라도 자구안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내용 부분은 뭐 상세하게 적어서 보여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그 자구안을 잘 안 내놓다 보니까 이번 주 18일 날 협상을 자구안이 제대로 안 나와서 협상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말을 기해서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 자본 통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디폴트 선언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희들끼리 문제 아니냐. 왜? 제가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72억 유로를 지원해 주기를 미리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야 자구안 더 내놔 자구안 더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 많은 내용들,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뭐를 가장 중요시 얘기를 했죠? 그리스의 디폴트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결과론적인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개장 초부터 그 내용을, 개장 초부터 오늘 34포인트가량 빠질 거니까 왜? 그리스 디폴트 때문에 34포인트가량 빠질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장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 야 이거 그리스 디폴트 문제 때문에 이거 문제가 돼서 이게 좀 장이 빠졌는데 후행성의 해석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S&P에서도 그 디폴트가 발생이 되더라도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닥스입니다. 독일 쪽인데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겠죠. 근데 그 국가에서도 놓고 잘 보시면은 어제예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럽 증시. 급락 이후에 또 꼬리 달고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독일 쪽에서도 그리스 문제가 추가적으로 불거져서의 급락이었다라고 한다면 1%대 하락이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라면 독일 쪽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예? 시초가 자체가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전저점까지 다 깨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독일도 연동돼 있는 독일 쪽, 유럽에 연동돼 있는 독일 쪽도 전저점을 안 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전저점을 더 깨냐 이거죠. 추가적으로 보실까요?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습니다만 꼬리 또 잘 다르고 있죠. 근데 이 끝부분에서 잘 놓고 보시면은 시가가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시가 부분이 그 전날 월요일 날 기준에서의 금요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기준에서의 종가 대비해서 시가가 바로 붙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었다면 개파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던 부분은 시간적으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4시가 넘어섭니다. 4시가 넘어서부터 쭉 밀려 떨어진 이후에 종가 부분에 다시 돌렸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니케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동시간대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시간대 움직이는데 그리스 디폴트 문제 가지고 그리스 협상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뭐 급락이 나왔나요? 선진 시장에서 유럽 쪽에서 그게 문제가 됐다면은 다우나 일본 쪽에서 급락이 표출돼야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호주를 볼 겁니다. 호주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역시 같은 시간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 금리도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 10월 저점부터 고점 그리고 다시 조정받은 이 퍼센테이지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국가에서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왔다니까요. 장중 플러스 나오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전저점 깼나요? 혹은 플러스가 나올 정도면 뭐예요? 장중의 자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의 흐름입니까? 다시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34포인트 오늘 빠질 거니까 대비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장중에 34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때 돼서 이야 그리스 문제가 이게 시장을 뭘 그리스 문제가 시장을 흔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가지 혹은 3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지금 지수 위치에 있는 구간, 이 구간 부분이 앞쪽으로 당겨서 놓고 보실 때 어느 구간에 위치에 놓여져 있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월 초순부터의 지수, 4월 초순에 형성했었던 지수 라인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4월 초순 이후에 수급 부분을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과연 수급 부분에 엉킨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2번째 부분은 오늘 꼬리를 달고 돌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고 망치형 나온 다음에 강력하게 돌려놨습니다. 예? 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강력하게 돌려놓고 밀렸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날짜 기준으로는 여기가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 날 우리나라 환율이 재차 다시 바닥을 찍고 원달러 환율이 돌려지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위로 가고 있는데 지수만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의 디폴트 관련된 내용, 협상 결렬 이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계속 약세를 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슈 부분부터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은 저도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4월 22일 날 네트로랜드텍 자체가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하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나서 4월 28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약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600만 주 이상이 네트로랜드텍의 매매가 거래가 됐죠. 그리고 나서 4월 29일 날 다시 점하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뢰도 자체가 완전히 시장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보고서도 나왔던 그런 종목이 그리고 대표이사의 대응 방안도 잘못됐고 정부 당국에서의 또 대응 방안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표출이 됐죠. 그래서 22일 날 부각됐던 문제가 28일 날 더 심화가 됐고요. 그나마 이때는 시장이 바닥 찍고 그나마 돌리는 흐름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5거래일 이후, 그러니까 4월 28일 이후에 5거래일 이후에 5월 7일 날 의약품 업종이 이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시장이 계속 침체, 제한적인 흐름. 이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 자체가, 제약주들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 랠리가 물론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게 5월 7일 이후에 10일 거래일 동안 지수 자체가 34%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쏠림 현상이 나다 보니까 실제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5월 26일, 그러니까 5월 21일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장이 개선될 만하니까 제약업종 자체가 조금 멈춰질 만하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물산, 삼성 SDS요. 그리고 제일모직 이 세 종목을 합산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대략 5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50조면은 시장이 지금 1270조죠. 감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 이상, 4%에 달하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6%의 비중을 이쪽에서 움직임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12포인트를 제일모직, 삼성 SDS, 삼성물산 이 세 종목이 시장의 12포인트를 하루에 등락폭을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또 집중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또 질이 다소 저하됐죠. 그리고 나서 조금 또 괜찮아질 만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메리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확대가 됐죠. 증시 영향폭이. 어떻게 됐냐면 20일 날 처음에 첫 환자가 발생됐다 보고서가 있었는데, 확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5월 29일 이후, 그리고 6월 1일 날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파장을, 영향력을 주죠. 다시 의약품 업종에도 랠리가 불게 되고, 관계 업종들의 침체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6월 달에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주의 동방급락. 이것도 제가 뭐 해석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6월 4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삼성물산 쪽 제일모직 쪽에 좀 흐름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시장의 지수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떻게 됐어요? 엘리엇에서 합병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역시 급등락, 하루에 10% 이상의 등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이 두세 종목에서만 움직이는 폭이 5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움직여버립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계속 눌려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악영향. 그리고 6월 15일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한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거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뭐 작전 세력을 없애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세수 확대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의 흐름. 근데 굉장히 이쪽도 지금 좀 쏠림 현상도 있고 무모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질이 많이 저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또 이슈를 또 한 번쯤은 또 언급을 하십니다. 어떤 거요? 야,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을 매도했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금리가 어떻고 달러가 어떻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 뭐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3천억 매도했어요. 3,130억.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요. 7천억 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일수로 뭐 어떻게 됐습니까? 7거래일 중에서 하루 빼고 내리 매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오늘 어찌됐건 연기금 쪽에서 1,700억 정도의 매수도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일부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외국인과 기관 이쪽 부분에 대한 수급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15년 1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관이 9조 7천억 매도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됐어요? 누적 매수세가 파란 색깔이에요. 9조 3,900억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 단기간에 일부 매도했다고 그건 1조도 안 되는 그 매도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작년 10월부터 제가 생각할 땐 변곡점의 라인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누적 기준에서 6조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보다 좀 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기관 부분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외국인은 매수했는데 기관들은 매도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누적 놓고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기관이 9조 7천억 매도할 동안에, 올 1월부터요, 이렇게 매도할 동안에 연기금은, 맨 위에 있는 게 연기금입니다. 4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투신이 지금 기관입니까? 개인들이 환매하면은 환매해야 되는 게 투신인데, 그게 기관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연기금과
외국인의 쌍끌이 장세였다는 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10월부터 역시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4조 6천억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조 거의 6조에 달하는 물량을 연기금이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과 연기금 쪽의 쌍끌이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7거래일 동안에 하루 빼고 6거래일을 매도했기 때문에요. 자,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월별 기준인데요. 맨 밑에 거만 그럼 한번 놓고 보세요. 2015년 6월 기준에 외국인들이 지금 7거래일 중에 6거래일 매도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00억 매도입니다. 1,600억 매도. 그 누적으로는 얼마예요? 6조 4천억 누적 순매수. 거기에 이쪽 보시면 기타법인 어떻게 됐습니까? 기타법인 2조 5천억 매수.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부 정리 이후에 외국인들이 재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어떻겠어요?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죠. 네? 긍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3천억 매도했다고 굉장히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황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놓고 보셔야 될지, 예? 외국인들 뭐 이렇게 집중하는 종목 그리고 또 어떤 또 흐름에 우리가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지 그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불확실성도 거의 해소가 됐고요.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어요. 예? 지난주에 만기일 불확실성,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메르스 부분도 일단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억눌린 부분이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이외의 것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FOMC의 연례 회의 있죠? 16일부터 17일 오늘 밤부터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뭐 여태까지 환율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상품의 안정 추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개선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로그룹 회의에 18일 날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재무장관 협의체에서 그리스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때 해소되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때 해소가 안 되더라도 뭐라고요? 이쪽이 해소가 안 되면 뱅크런의 우려는 다 필요 없이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S&P 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너희들만의 흐름인 것 같다. 디폴트 선언 안 할란다. 그렇게 해석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에 요때 기준 한번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추경 등 하반기의 국내 경제 활성화 계획 방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종목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시황을 기준으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걸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 시가총액 25조짜리가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또 10%의 하락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그러면 삼성그룹처럼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지배구조 개선되는 폭의 종목군들 꼭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오늘도 시황에서 그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황 기준에서의 종목, 이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화면 보시면은 효성이에요, 효성. 지난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Y라는 그 시간, 바로 다음 타임이죠. 지주사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그런 기업,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화면 자체가 표가 이런 차트예요. 이 차트. 이 차트를 이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 수급, 누적 수급 이렇게 진행이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서 일봉을 보여드렸죠. 일봉 보여드리는데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무엇을 합니까? 장중에 교육 방송을 합니다. 장중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추세, 캔들 이러한 부분 다 교육시켜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실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6월 10일 날 어떻게 했어요? 장중에 이 구간이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의 종목 이런 구간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무리 없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의 뭐 상승률 그리고 이러한 구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전 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왜? 누적 수급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그 흐름이 나왔는데 앞전에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9일날 또 10일날 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누적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화내세요. 야 이거 다 지난 거 갖고 나와서 뭐 무슨 얘기하느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비슷한 화면인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2주, 3주간을 갖고 나오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3주차입니다. 3주차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는 52주 고가를 뛰어넘었다.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일 수 있다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돼 있다?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효성그룹 자체도 현재 효성그룹의 회장께서 지금 다소 고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효성, 지주사 효성에 대해서도 자제분들에 대한 지분관리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주사 전환되는 부분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 부분 같이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산재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많은 회사의 객관적인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수급, 개인들 누적 수급인데 내리 뺏기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낮에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께 11시에 815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을 캐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도 장중에 무료로 공개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815TV에서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이 종목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시장에서 놓고 보셔야 될 종목군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환율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금리, 미국 금리의 인상과 그에 따른 환율과 그에 따른 외국인 매매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고 시황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채권 금리 뭐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잘 해석이 안 되고 그 부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릴 부분이 금리 부분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 무조건적으로 달러와는 강세를 띠게 돼 있어요.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00이 안 됩니다. 100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최저 바닥이죠. 최저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와 자체의 강세는 진행됩니다. 다만 예전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급진적인 매달 0.25%포인트 25bp씩 올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럽 쪽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에 유럽 경기가 바닥을 찍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유럽 금리가 시장 금리가 조금 움직였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로화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거나 환율이, 유로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안 돼! 라고 표명을 했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미국의 달러와 강세는 금리 인상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로화 부분은 제한적으로 눌러놓을 거예요. 그리고 엔화 부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엔화가 너무 약세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질책이 나왔죠. 외환시장 개입하겠다는 거야! 라는. 어찌됐건 일본 쪽의 경우에도 그 환율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품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상품 가격이 급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상품 가격은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 이 세심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815TV에서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연동될 수 있는 환율 부분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되죠.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됐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1달러 주면요. 1달러 주면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1118원을 줍니다.
1달러를 주면 1118원을 줘요. 그럼 1118원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죠. 나중에 돼서 원화도 다시 금리를 인상해서 강세를 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주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환차익이 발생되죠. 나는 1달러 주고 1118원 받았는데 내가 나갈 때에는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주니까 환차익이 발생되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떴을 때에는 원화가 약세를 띠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리고 수출주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겠죠. 자동차는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나머지 원달러 환율의 기준에 업종군들은 수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표를 보면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외국인 중에서의 총 주식수 중에서 주식수의 기준이에요. 지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수 중에서 외국인 보유 비율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 대비해서는 좀 줄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대형주 위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뭐 12.99 이렇게 보이는 걸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 지금 주식 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인 거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중에서 외국인 보유 비율입니다. 시가총액 중에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보시면 2004년도 어떻게 돼 있죠? 뭐 물론 2003년도에도 37.64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40.11까지 40.12까지 올라갔고 실질적으로는 연간 중간에 42%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상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갑자기 줄죠. 2005년, 2006년 줄입니다. 계속 줄다가 2008년도에 27%까지 확 내려가요. 42%까지 올라갔던 외국인 지분율이 15%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조금 이따 원달러 환율 보여드릴 거예요. 이 구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2004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던 지분이 2008년까지 급격히 축소됐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다시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쭉 들어와서 지금 얼마요? 30.49%의 기준인데 실질적으로는 33%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환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3년 이후만 가져놨습니다. 2003년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2004년도 말에 여기서의 문제, 여기서 어떤 게 있었죠? 이 기준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금리를 인하해서 환율을 방어해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서민들을,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국민들은 죽겠는데? 예? 1,000원만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 900원까지 밀린 겁니다, 환율이. 그럼 900원 주면은 1달러를 사서, 900원 주면 1달러 사서 원유 사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자동차 몰고 다닐 때 휘발유 값도 싸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1,100원대, 1,200원대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들을 위해서 맞춰달라는 거죠. 어찌됐건 2004년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범위예요. 환율 방어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이라 시장은 깨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돼 있었어요? 외국인들. 시장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환차익 발생되고 시장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42%에서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42%에서 27%까지 줄여버린 겁니다. 물론 이때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 터진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아니라 자금 유출이 되고 있었죠. 왜? 안전자산으로 회귀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의 흐름 어떻게 돼 있죠? 자,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상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야당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야, 환율 방어 저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밀고 내려왔는데 이게 그럼 정상이었다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막아버린 겁니다. 인위적인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1,100원대 위쪽으로의 막아놓은 흐름이 있는데 외국인 수급 조금 이따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그 수급 보시면은 2009년 이후에 이렇게 1,100원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지속적인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들어 올려지죠. 그리고 다시 환율이 깨져 내려갈 때 이럴 때에는 외국인들이 멈추거나 혹은 소폭의 매도. 근데 지금은 기조가 어떻다고요? 조금 전에 결론을 내드렸잖아요. 미국 금리의 인상 기준 때문에 달러화의 기준은 어떻게? 강세. 그 기준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윗방향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그맣게 뭐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4월 29일 날 우리가 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2014년 요 바닥 보이시죠? 이 바닥이 다시 1,000원이 이탈될 위기였습니다. 1,006원까지 밀렸어요. 1,006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막 공격적으로 팔겠죠. 그러다가
실질적인 미국 금리의 인상 부분이 노출이 되고 그러고 되면서 달러 강세, 원화에 가만히 있는 흐름에서 달러 강세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고점 찍고 1136원 60전 딱 찍고 그게 3월 16일 겁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3월 19일부터 다시 한 달간 밀렸어요. 4월 29일까지. 그 4월 29일 날 얼마? 2066원. 70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가 돌려질 때 어떻게 됐어요? 환율 돌려질 때 시장 일부 반등 나왔는데 시황 때 어떻게 됐냐고요. 아까 시황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질 이 시점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때문에 지금까지 눌려진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환율에서 다시 움직인다면. 자, 외국인 수급 다시 보여드립니다. 차분차분 자세히 보세요. 화면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그 앞전에 외국인들 수급 대부분 증가해. 3.3%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해주고 또 확대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매수. 시장이 밀리거나 오르거나 외국인들은 환차액이 있으니까 매수. 그러다가 2003년입니다. 42%까지 증가하는 게 맞죠. 42%까지 증가를 하고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의 흐름 32%까지 급격히 감소를 해요. 2007년도까지. 시장은 날아가는데 왜 시장은 왜 날아갑니까? 우리들을 막 오셨잖아요. 예? 4조 뿐이 안 남아있던 4조 5천억 뿐이 안 남아있던 주식형 펀드 스탁의 잔고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2005년 6월에 언론에 가시화하면서 3년 만에 70조가 들어옵니다. 3년 만에 70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내리 팔아도 시장은 레일리가 나온 거죠. 거기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를 확대를 했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에서 환율 부분만 생각을 하세요. 환율 부분이 900원까지 내려왔어요. 900원이 살짝 이탈돼서 899원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니까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지분을 축소를 했고요. 이 부분을 금액으로 한번 놓고 볼까요? 금액으로 놓고 보시면은 2003년도에 6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가 26조가 들어왔어요. 시가총액 얼마 되도 않을 때입니다. 평균 700일 때. 그럼 지금 대비해서 3분의 1일 때. 그렇다면 대략 시가총액이 얼마냐? 600조 정도 할 때. 600조 정도 할 때 26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찔끔 파는 거예요. 찔끔. 26조 들어왔다 찔끔 팔고 그 이후에 마지막 매수가 200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 막 돈 들어오죠. 2004년 말에 환율 깨졌죠. 그렇게 되면서 2007년까지 해서 900원까지 밀렸죠. 환차익 발생되죠. 외국인들 내리팝니다. 5조, 11조, 28조, 13조. 내리 팔았어요. 그거를 누가? 우리가. 투신이 다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보셔야죠.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2008년까지 매도했던 부분을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정되고 나서 내리 또 매수를 하죠. 중간중간에 매도 부분을 뺐습니다. 왜? 의미가 크지가 않으니까. 내리 2011년도에 사상 최대의 고점 찍을 때까지 거기까지 내리 매수를 했어요. 내리.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1100원대 위에 방어를 해주니까. 그러고 나서의 또 지금 최근의 흐름 2012년도 이후의 흐름 밀려 내려온 부분은 환율이 밀렸기 때문에 다 내려온 거였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결론적으로 돌려진 부분이 뭐라고요? 이 고점을 찍고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 환율이 1136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된 거고 그 이후에 요 꼬리 보이시죠? 여기가 4월 29일입니다. 주봉이에요. 4월 29일 날 바닥 찍고 돌리는데 돌리다가 다시 밀린 겁니다. 왜? 대내외적인 이상한 악재들이 겹쳤죠. 계속 삼성그룹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길게 그냥 짧게만 설명해 놨어요. 매도, 매수인데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보실 수 있냐면 뭡니까? 환율에 연동된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이것도 아직도.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교육방송 꼭 무료 교육방송 참여하시고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먼 기간 안 갖고 나왔어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삼성전자 부분이 사실상 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환율 영향으로 올라온 겁니다. 사실. 환율 영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40%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죠. 견인하고 나서의 흐름인데 여기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반등을 못 줬다는 겁니다.
환율 반등 나올 때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 죄송합니다만. 이게 환율이고 이게 시장이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돌려줘야 될 판국에 얘만 환율 올라가는데도 떨어져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쭉 끌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자체의 흐름도 노란 색깔 이 시장 자체의 흐름도 악화됐죠. 시가총액이 200조 원 넘고 시장 비중이 15%가 넘는 삼성전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게 된다면 수출주 그중에서 엔화의 영향력을 받는 자동차 말고 IT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화내실 거죠. 삼성전자 너무 힘든데 라고. 근데 삼성전자 꼭 관심 가지시고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AS를 해드립니다. 하나케미칼이에요. 이 종목도 사실상은 지주사 경영권 승계 관련된 기업으로 교육을 두 번째 파트, 이 종목은 Y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Y에서 보여드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6월 9일 방송된 내용이고요. 10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추세 라인 그려드렸고 이거 힘드시다면은 주봉으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거래일 만에 6, 7% 상승. 작습니까? 뭐 작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하나케미칼은 꼭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시세가 더 나왔습니다. 시세가 더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6천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을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오늘 야간 무료 방송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깊이 AS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텐데 이 종목도 대표적인 수출주입니다.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세를 윗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매집까지 단행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까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11시에 815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야간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타임은요. 비법입니다. 비법인데 여러분들께 그 추세에 대한 내용을 추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까지 이제 4강째 진행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총복습입니다. 총복습이라서 쭉 빠르게 표를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지나가고 맨 끝부분은 역시 숨겨진 종목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AS를 또 단행을 해드릴 겁니다. 함께 지켜보시고 추세 분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부분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의 종류입니다. 추세 분석.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고, 뭐, 이동평균선 해드렸죠. 저항선, 지지선 해드렸고, 이 저항선, 지지선을 알게 됨으로써 이평선도 알게 되는 거고, 또 추세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식 캔들 부분, 패턴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포괄적인 이 추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추세란 무엇입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는 성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뻗어나가는 성질, 이것을 이용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그리고 목표 주가의 설정, 그리고 차익 실현의 설정, 편입 구간의 설정,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 분석의 종류에는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평선, 이거 다 배운 거죠. 그리고 갭과 반전율과 되돌림이 있습니다. 이거 추세 부분 다음 주부터 또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지선이란 무엇인가? 신뢰도가 큰 것은 장기적으로 형성된 지지선이 신뢰도가 크고요. 최근에 형성된 지지선이 신뢰도가 크다라는 거. 이러한 자료들 꼭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항선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을 하는 이유도 역시 목표 가격 설정이 가장 주된 요인이겠죠. 포트폴리오의 그 정확한 편입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이런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죠.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뒷부분에 나올 핵심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상승 추세선은 이거 다 아시죠? 너무 쉬운데 하실 텐데 중요합니다. 예? 하락 추세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시고 자꾸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죠. 그리고 평행 추세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추세 분석의 신뢰도 부분은 고점 저점이 여러 번 반복 출현하는 거. 짧은 구간 말고 길게 형성이 돼야만 신뢰도가 높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주가 움직임이 일관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세선의 수정이라는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추세선을 한번 그려놓으시고 야 이거야만 고집하지 마시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뀌는 전략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수정이 된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곡선 비슷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짝대기를 놓고만 그리는데 곡선으로도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추세선의 이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부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든 추세선이 이렇게 또 밀려 내려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상단 부분까지 올라서질 못하고 밀린다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추세선의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추세선의 전환이라는 부분은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뢰도 부분에 추세선을 3에서 5% 이상 벗어나면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이상 추세선을 벗어나면 거기에 대량 거래량 수반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전환 부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랫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마지막 추세선에 강합니다. 추세선에 강한데 상승 추세에서 한 단계 더 업이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아까 이제 추세선의 전환, 약세 부분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종목군들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유닛 테스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추세 라인을 그려놓고 나서 이 바닥 라인, 추세의 바닥 라인을 찍지 않고 돌려버립니다.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의 윗단계에서 3에서 5거래일, 3에서 5% 이상의 흐름이 나와주면은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윗부분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유닛 테스트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IT 부품주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교육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닛 테스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케미컬입니다. 하나케미컬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애계 수익률 3거래일 만에 8%? 야, 요즘에 상한가 30%인데 무슨 3거래일 만에 8% 의미 없어 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8회 방송 5월 26일에도 이 종목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자, 초기 저항 돌파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월봉 차트 보여드린 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빨간색 라인은 목표 라인입니다. 목표 라인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27일 이후에 지금 흐름은 11.94% 상승. 지난주까지 기준이에요.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마지막에 추세선의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강화 기준으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6월 9일 날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역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봉 흐름, 그 다음에 이러한 수익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월봉 차트에 아직 갈 자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야 이거 말고 또 없니? 이거 가도 또 나는 조금 월봉 말고 좀 다른 걸 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권에 대바닥권에 놓여져 있으면서 역시 지난주에도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추세 상단 부분을 강하게 뛰어넘을 수 있죠. 처음으로 또 이제 배당까지 지금 중간 배당까지 결의를 했어요. 그만큼 실적 개선 폭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거기에 수급 부분이요. 외국인들 어마어마하죠. 기관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까지 지금 붙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렇게 아직 크진 않지만은 스몰캡의 대표주로서 증권사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 재료로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추세를 벗겨낼 수 있겠죠. 오늘 저녁 11시에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비법도 알아내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고요. 내일도 장중 무료 방송 815TV를 통해서 진행해드리니까 무료 교육방송 꼭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